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써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한 마가렛 미첼 여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렛 미첼 여사는 미국의 소설가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한 편으로 세계 문학사에서 획을 긋는 작가로 등극하였습니다. 1936년 출판되었고 이듬해 풀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도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소설은 1929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으나 마가렛 미첼 여사는 이 소설을 출판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1935년 맥밀런 출판사의 편집자 헤럴드 랜샘이 신인 작가를 찾기 위해 애틀랜타에 찾아온 중년직 기자 출신 여성의 소설을 썼다는 이야기에 흥미를 가져 마가렛 미첼을 찾아와 원고를 보여주기로 청했습니다. 마가렛 미첼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녀의 친구가 마가렛은 책을 쓸 만큼 진지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자 그 또한 말에 넘어가 자신의 소설을 바로 헤럴 램슨에게 넘겨줬습니다. 이 소설은 첫번 출간 당시 무려 1037쪽에 달하는 무지막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원고가 되다 보니 분량은 트렁크 하나에 가득 찰 정도였고 헤럴드 랜섬은 트렁크를 추가로 하나 더 구입했다고 합니다. 애틀랜타에서 출발해서 뉴욕에 도착할 때까지 원고를 전부 읽고 당장 출판 계약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애틀랜타에서 뉴욕까지 거리는 약 900마일, 여러 킬로미터로 따지면 1500km 정도 됩니다. 현대도 자동차를 몰고 달리면 중간에 멈추지 않고 달리기만 해도 거의 12시간을 걸려야 합니다. 1900년대 초반 중기 기관차가 그런 열차는 현대의 자동차보다 느렸습니다. 거기다 열차 특성상 중간에 멈추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거의 하루가 걸렸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라면 다 읽는 것을 별로 오래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재미가 있었으니까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소설에서는 남북전쟁 발발 후 약 12년까지 다루는데 주인공은 물론이고 잠깐 등장하는 인물까지 모두 기생이 있으며 전쟁과 재건 시대를 분류하는 전후시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시정 이루고 흥미를 자아냅니다. 유명한 대사는 마지막에서 나오는 대사인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다. 이 말은 한국에서는 내일은 내일이 태양이 뜬다라는 편적으로 유명한 대사가 됐습니다. 여담으로 노라조의 노래 행에서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라는 구절도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처음 이 소설의 제목은 또한 이 대사였다고 하는데 이 담당자가 제목을 바꿔보기를 권해서 13세기 프랑스 시인의 편지를 썼다고 지금의 제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당시 내일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책이 워낙 많아서 이 제목으로 주목받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호평을 들으며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3천만 부가 팔려나간 이 작품으로 마가렛 미첼은 풀시상을 받았으며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스칼렛 오하라가 마셨던 음료가 굉장히 이름을 딴 칵테일로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국민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남부 조지아주 타라 농장의 스칼렛 오하라는 빼어난 미모의 활달한 성격으로 인근 모든 청년들의 일을 도우지만 그녀가 사랑한 남자는 이웃 농장의 저자인 여슬리였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레트 포프를 만나고 그가 남부사에서 배척받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지만 곧 일어날 전쟁에 대한 냉정하고도 현실적인 판단을 그렇게 무시하기 필요한 모습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여슬리가 그의 사촌인 멜라니와 결혼하자 스칼렛은 그의 사촌인 멜라니와 결혼합니다.
스칼렛은 홧김에 멜라니 오빠 찰스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 찰스는 입대하자마자 죽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미망이 된 스칼렛은 여전히 예술의 예술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또한 영화로서 대성공하여 1939년 아카데미 식기품을 수상하고 여주인공 역을 맡은 비비언 리를 비롯하여 클라크 케이블, 올리비아드 하빌랜드, 레슬리 하워드, 해티 맥데니엘 등 명배우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흥행 면에서도 반세기 이상 기록이 깨지지 않는 등 막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전쟁은 최고조에 이르러 애틀란티까지 북군이 들어오고 멜라니 출산이 임박하자 스칼렛은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됩니다. 공격이 거세지자 멜라니와 그녀가 갓 낳은 아이를 마차에 태우고 마침내 고향 타라로 편안을 갑니다. 멜라니와 함께 1010만 그때 타라에 도착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어머니 죽음과 충격으로 슬슬한 아버지 그리고 몰락한 집안입니다. 소설 내용은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여주인공 스칼렛의 인생 역정입니다. 스칼렛 오하라는 조지아주 클레이턴 카운티 존스보로 근처에 있는 타라 농장을 소유한 대농장주인 제럴드 오하라의 장녀로 예쁜 얼굴과 매력을 능수능란하게 휘둘러 남자들이 관심과 인기를 한마음에 원하는 16살 소녀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한 남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웃 농장 주인 아들인 이웃 글스 집안의 에슬리였습니다. 그러나 에슬리가 자기 사촌 멜라니아 정식으로 입학하는 소식을 접한 스칼렛은 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에슬리는 스칼렛을 사랑하지만 결혼은 서신과 성격이 비싼 멜라니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거절합니다. 화가 난 스칼렛은 에슬리의 뺨을 때립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레드 버틀러가 본의 아니게 모두 훔쳐보게 됩니다. 레드 버틀러는 에슬리에게 차인 스칼렛을 놀리고 스칼렛은 화가 나서 뛰쳐나가 버립니다. 스칼렛은 에슬리 멜라니에 대한 질투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멜라니의 오빠인 찰스의 구호를 받아들입니다. 얼마 안 가 남북전쟁이 터지고 에슬리와 찰스도 우연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찰스는 전쟁에서 갑자기 못하고 병으로 죽어버립니다. 스칼렛은 졸지에 6주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뒤 애까지 떨린 미망이 되고 맙니다. 그 후 스칼렛은 애틀란타에 있는 죽은 찰스와 멜라니의 부모인 피티페이스의 집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남모는 갈수록 피폐해져가며 일찍이 소녀 시절 스칼렛에게 고해하며 친하게 지냈던 동네 청년들 대부분이 전사 죽었습니다. 승기를 잡은 북군은 애틀란타까지 밀어닥칩니다. 북군이 애틀란타를 포기 공개해서 애틀란타가 불타는 지역에 이르자 스칼렛은 갓을 사는 멜라니를 데리고 고향인 타라 농장으로 도망칩니다. 이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것이 바로 레드 버틀러였습니다. 그럼 찰스 전 영문가 출신으로 젊은 시절에 일으킨 모종의 사건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난 후 타바오로 연명하다가 남북전쟁을 기회로 삼아 일수무역 및 필수품의 매점 내석으로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습니다. 스칼렛은 그를 싫어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현실주의적 성격에 은근히 끌리게 됩니다. 이미 한참 동안 스칼렛을 보살펴주던 그는 마차 말을 훔쳐 스칼렛과 멜라니를 타라 궁전까지 데려줍니다. 스칼렛에게 작별의 키스를 남기고 그가 그토록 제모했던
남부 정부군에 입대하였더랍니다. 타라에 돌아왔으나 그곳은 더 이상 스칼렛이 알락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농장은 황폐해지고 가축은 모조리 도둑맞고 노예들은 죄다 도망치고 3년 동안 소화기든 싸우던 15만 달러어치 달하는 목화는 모조리 불타버렸습니다. 애틀란트 포기전 동안 거기 근처에서 북군과 남군의 벼락이 맞붙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고등은 북군이 타라 저택을 전문 사람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원래 방침대로라면 불태워 버렸겠지만 스칼렛의 어머니 알렌과 여동생들이 병을 앓고 있다는 자에게 불태우는 대신 사람으로 써버리게 됩니다. 집이 불타지 않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집에는 옥수수 한 통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일레는 잔티부스로 죽었으며 아버지 젤러들은 곧 충격으로 정신 이상을 일으킵니다. 스칼렛은 여동생들과 의지가 되지 못하는 아버지 거기에 멜라니의 아들 주인집에 대한 의리로 끝까지 남아있던 흑인 노예 몇 명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가정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힘겹게 다루던 얼마 안 되는 목화와 이것들이 나눠준 가축 초고 남은 재산마저 북군에게 약탈을 당하는데 스칼렛은 같은 시련을 겪습니다. 이 와중에 스칼렛은 도시지를 하려 들어온 북군 탈레문병을 직접 쏴주기도 합니다. 결국 전쟁은 남북이 패배로 끝나고 전쟁터에 나가던 인물들도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스칼렛은 전쟁이 끝나서는 모든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나큰 오산입니다. 이른바 재건 시도로 불리는 북군에 의한 공정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노예제도 폐지되고 남북의 농장주들은 과거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완전히 잃고 맙니다. 타란 농장도 가져간 세금을 뺏기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스칼렛은 네드 버틀러가 막대한 재산가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구할 의향으로 애틀란트로 갑니다. 그러나 레드 버틀러는 공교롭게도 북군에 의해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하고 나오던 스칼렛은 마침내 여동생 스웰렌의 애인인 프랭크 케네디를 마주치고 그를 꼬여낼 결심을 합니다. 스칼렛은 스웰렌이 새 애인을 쓰겠다는 거짓말로 프랑크 케네디를 속여 NTR을 한데 그의 돈으로 타라를 지켜내고 현실을 낳았습니다. 스칼렛은 남편 프랭크 케네디가 자파점을 격려하는 방식이 영 마땅치 않아 남편이 인수할 예정이던 제조소를 직접 서서 경쟁에 나서고 찰스가 유사한 안경 땅에 술집을 지어 임대하는 등 상당한 사업 소원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경쟁일에 바빠 주의 만에도 불구하고 홀몸으로 다니던 스칼렛은 흑인 스리랑카에서 성추행을 당합니다. 마침 과거에 타라 농장에서 일하는 빅샘이 도와줘서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KK단에 관계하고 있던 프랭크 케네디는 스칼렛이 성추행을 당한 것을 보고하러 갔다가 살해당하고 납니다. 그 뒤에 스칼렛은 레드 버틀러의 청원을 받아들여 다시 제어를 합니다. 레드 버틀러는 스칼렛을 처음 본 순간부터 반해 있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으나 스칼렛은 그때까지 첫사랑의 애슬리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레드 버틀러에게 앵길 때도 스칼렛은 그것이 예술이었음 하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점차 금이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의 첫째는 보니 버틀러가 5살의 나이로 낙마에 죽은 사건이 파국에 이르는 계기가 됐습니다. 뒤에 예술의 부인 델라니가 사망하는데 스칼렛은 멜라니 죽음으로 비로소 멜라니의 신의 선인을 깨닫고 예술에 대한 환상을 버리게 됩니다. 동시에 자신이 그동안 레트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스칼렛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린 레트 버틀러는 그녀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작중에서는 남부를 미화하고 당시 노예제도에 대한 비판이 없는 시각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빚어지는 내용만 봐도 북부의 형포에 힘들어진 남부 상황이 자세히 묘사되고 자유인이 된 흑인들이 전쟁 때문에 자기 신변을 보호해줄 남성을 이런 백인 여성들을 상대로 수많은 폭행을 저지른다는 내용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기술되는 등 철저히 남부의 시각으로 작품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거나 남부를 정당화하는 주장이 직접적으로 들어간 작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품 자체가 남부의 시점으로 시행되다 보니 이 요소가 큰 빗받침이 없이 그대로 작품 내에 녹아든 것입니다. 북부 측을 지지한 흑인 노예들을 게으름으로 멍청해서 바치려나 하던 하급 검댕이는 무사하고 성실하고 똑똑한 고급 검댕이는 노예 제도가 사라진 뒤에도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식으로 묘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흑인 노예들을 아이 같아서 현명한 백인들이 돌봐줘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여 노예 소유주의였던 남부 백인들 중 일부가 자신들이 소유한 노예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돌봐줄 것을 내세워 남부인들은 흑인 노예들을 잘 돌봐주는 인물로, 북부인들은 흑인들을 선동해서 바람을 불어넣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인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이 문제시 있다는 계기를 자기 보호를 위한 적용단적으로 묘사하는 등 요즘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미국의 가장 천명의 갈등 요소였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비판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인종 외에도 다른 객체 간의 차별 문제의 전반에 대한 차별적인 관점을 보여주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백인 캐릭터에 대한 묘사에서도 남부의 백인 농장주 계층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묘사되는데 재산이 없는 백인 계층이나 농장주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백인 남자라면 농장을 관리하는 사무직, 여자라면 가정교사 등 백인 소년 계층, 노예를 건드리지 않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노예를 소유하더라도 한두 명 정도만 소유한 계층, 북부 출신의 양키 등에 대한 묘사는 몹시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명문가 출신 인물과 그렇지 못한 인물 사이에 혈통과 족보를 근거로 하는 차별적 경향도 상당히 드러났습니다. 결국 작품이 이런 차별주의적 면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이 북부가 전쟁에서 패배하여 바람과 함께 사라진 남부의 문명과 사회상에 대한 그림과 향수 아련함을 주제로 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작품 내에서는 남부 사회가 가지고 있던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들의 초점은 당시 남부 사회의 약함에 맞춰서 있는 위해서는 작품 내에서 KK단이 자기 보호를 위한 자경단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KK단은 당내 남부의 입장에서 보지만 남부의 전통과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초법적으로 일어선 자경단입니다. 다만 현대의 관점에서 그 전통과 가치관들은 것들이 인권 탄압, 노예제도, 반민주의적인 기적적 행보들을 보이며 올라가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당장이라도 생산해 버려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K단이 범죄단체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남부에 대한 추억을 기르는 부분은 남북전쟁 자체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끼쳐서 남북전쟁 당시 남북의 명분을 어느 정도 정당화하고 전쟁이 발생한 요인으로서 당시 노예 문제 및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해석시키고 경제적 요인과 같은 부수적인 요인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면에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이 소설 및 영화뿐만 아니라 남북전쟁을 처음한 남부를 배경으로 한 장면문을 좀 적지 않는 작품들이 나타난 부분이 많습니다. 바람과 함께 섰다는 받고 있는 비판은 영화 국가의 탄식,
국가의 탄생에 대한 비판과 유사면이 많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탄생을 바람과 함께 쏟아지다 보다 인종차별 문제에서 훨씬 심한 비판을 받고 이튼 작품이지만 사실 감독인 그리포에스 자신은 당대 기준으로 딱히 인종차별적 성향이 들어지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역시 당대 기준에서 오히려 탈인종차별을 유지하기 면모까지 보여준 인물인 것입니다. 이는 결국 두 작품 모두 사로잡아는 미국 남부의 문명 남부 사회에 대한 향수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남부 사회의 가치관과 전적을 이어가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북전쟁 이후의 미국 남부 사회는 영화의 오프닝에서 직접 언급되는 것처럼 기사되고 살아있는 마지막 땅이라고 영험하고 신사적인 기사들과 아름다운 기부인 주인과 노예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던 땅, 즉 정근대적 귀족주의가 최후의 명예를 절취한 땅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작가 자신은 남북의 문명을 귀족주의고 남한적으로 묘사하고 이로 파악에는 북부와 흑인들의 영향력을 야만적이고 침박하게 묘사하였습니다. 정작 현대 독자들 입장에서는 남북의 정근대적 남한주의와 귀족주의보다는 북부의 근대적 한주주의와 평등주의를 훨씬 정당하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마가렛 미처럼 당시 미국 남부의 악덕 자체를 옹호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남부의 가치관을 옹호함으로써 그 가치관이 일부이던 인종 계급적 차별주의와 같은 악덕까지 옹호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영화에서는 각식 과정에서 이런 노골적인 모사와 차별 요소를 거의 다 채워내서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원작보다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인종차별의 괘씸한 현실의 절망에 우울증의 시달린 어느 흑인 청년은 후일을 자신의 삶을 버리고 스스로 멀끔 X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항호 시위를 계기로 인종차별과 관련된 역사적 상징물들이 퇴치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 영화 역시 이런 인종차별적인 편견이 문제가 되어 청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은 마가렛 미첼 여사가 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란 역사적인 소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